유서의 역사는 중국 위나라 문제 때 편찬된 황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중국의 유서는 대부분 나라에서 만든 관천 백과사전인 반면 조선은 선비 개인들이 쓴 유서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현존하는 것 중 조선시대 최초의 유서로 꼽히는 어숙권의 고사자료다. 유서라 함은 사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런 유서들은 대개 선비들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자료들을 후에 그 내용을 분류해서 유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서의 예로는 지봉유서를 외에도 오주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 상고를 비롯해서 단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지리, 역사, 인물, 문학, 동식물을 망라한 권문회의 대동운부구록,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제도와 문물 등 다양한 지식을 비교한 안정복의 잡동사니 등이 바로 이런 유서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산림경제나 임원 16기 등은 농사에 필요하거나 농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농업백과와 같은 책들이다. 유서류는 이제 상당히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사전류입니다. 상당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분류해서 모아놓은, 그러나 이제 상당히 체제적으로 무슨 유형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전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유별로 편찬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편찬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필기류, 작기류 같은 게 있습니다. 유서와는 달리 편안한 일기나 산문식으로 쓴 책들을 필기류라고 한다. 유영원의 반개수록과 성호이익의 성호사설, 그리고 홍만종의 주영편 등이 여기에 속한다. 타학타식을 으뜸가는 덕목으로 여겼던 조선의 선비. 그들의 관심은 일상생활의 자잘한 데까지 파고들었음을 백과사전은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농촌에서 채소 등 농산물에 피해를 입히는 진드기 퇴치법을 기록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건강관리법 속에는 탈모와 새치를 방지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응급처치법 중에는 중상을 입었을 경우는 물론 하품을 하다가 턱이 빠지는 등 의외의 사태까지 대비해서 방법을 강구해놓고 있다. 그러나 조선 선비들의 관심이 단순히 조선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조선의 선비가 한자와 함께 그려놓은 이 영어 알파벳에서도 그런 사실을 짐작해 한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유서가 바로 고금성림이다. 정여대의 문신 이의봉이 쓴 이 책 속에는 상고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우리말이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고금성림에는 중국어, 몽고, 일본어를 비롯해서 흉노, 토번, 돌궐, 거란, 여진말 등 여러 주변국의 어휘 수만 개가 해설돼 있다. 이것은 특히 오늘날 중세 몽고와 우리말의 어원을 밝히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다. 이제 더 관심이 가는 거는 이분 당대의 우리말 어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낱말들, 그것을 이분들이 요때 정리한 것들 보면서 아, 우리말의 실상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또 지금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 그런 낱말도 찾아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영조 45년 10월의 어전회의. 그래, 울릉도에 관한 일이라 하면 무슨 일이요? 요즘 울릉도의 인삼이 온 천하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지라 중국의 인삼까지 들어와 울릉도의 인삼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래, 중국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외국도 울릉도 인삼을 탐내고 있을 것이옵니다. 외국이? 울릉도를 사이에 둔 일본과의 마찰은 이미 숙종 영간부터 심심찮게 있어왔다.
하지만 숙종 당시에는 울릉도의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있던 안용복이 울릉도를 탐내던 대마도주와 담판을 지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안용복이 귀양을 가게 됐고 영조 연간에 이르러서는 외인들의 울릉도 출입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이번 기회에 울릉도의 물산을 조사하여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실히 아는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차제 조선 팔도의 물산을 모두 조사하여 기록하여 두는 것이 어떻겠소? 이렇게 해서 영조 45년인 1769년 정월 동국문헌 비고의 편찬이 시작됐다. 당시 동국문헌 비고의 편찬 작업에는 영의정 홍보관을 비롯한 삼경승과 판정추 부사 김친 등 주요 행정 관료들, 그리고 당대 석학으로 이름 높았던 최재공, 조준, 원인손, 신경준 등이 투입됐다. 동국문헌 비고가 완성되자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영조였다. 영조는 여든이 가까운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신하들이 엎드린 월대미까지 내려와서 동국문헌 비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영조는 특별히 여지고의 지필을 맡았던 신경준에게 가자, 즉 품계를 높여주는 상을 내렸다. 여암 신경준, 그는 동국문헌 비고의 편찬과 관련해서 영조가 파격적으로 등용한 대표적 박학지사였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리학자이자 언어학자였고 또한 병기 전문가로 이름이 높았다. 영조는 신경준을 동국문헌 비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리 분야였던 여지고의 지필자로 임명했던 것이다. 이후 군신의 관계를 넘어서 영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된 이들의 만남은 바로 동국문헌 비고가 맺어준 인연이었다. 동국문헌 비고에는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역사 등 모두 13개 분야에 관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그 중에서 여지고는 조선 팔도의 지형과 각 지방의 제도, 풍습, 산물, 인물 등에 관한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시기에 전국 주요 도시의 북극고도, 즉 위도를 측정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양의 경우 37도라고 기록하고 있어 오늘날과 그 수치가 거의 일치한다. 또한 경도까지 측정한 기록을 담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객성에 관한 기록이다. 동국문헌 비고에는 이미 이 시기에 하늘의 별들을 그 밝기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천문학자 톰슨이 한 것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기록은 정조 때 문헌비고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예문고다. 이 예문고는 상고시대부터 정조 때까지 편찬된 책을 모두 기록한 방대한 서적 목록이다. 동국문헌 비고의 편찬은 이렇듯 조선의 문화유산을 샅샅이 밝혀내는 일이었던 것이다. 당시로서는 이제 영조가 탕평 정치를 부러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서적이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주 상당히 현실적인 어떤 이유 여기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이 이제 동국문헌 비고의 편찬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후 동국문헌 비고는 2번의 보완 과정을 거쳐 발전해 나간다. 그런데 그때마다 편집자들은 선조들의 의견은 그대로 둔 채 그 옆에 보 혹은 속이라 표시한 후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렇게 다른 이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 홍한주가 쓴 지수연필에는 몇몇 선비들의 장서리양이 소개되고 있다. 심상귀라는 선비는 무려 4만 권의 책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 임원 경제지를 쓴 실학자 서유구는 8천 권의 책을 갖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한계 수록의 저자인 실학자 유형원도 10,000권의 장서가였다고 한다.
장서의 규모에 못지않게 독서량도 상당했다. 이 홍씨 독서록에는 홍한주의 동생 홍석주가 읽은 책이 적혀 있는데 그 종류만 따져도 수백 종에 이른다. 또한 고금성님의 인용 자서편은 이유봉이 고금성님을 쓰기 위해서 1500권에 이르는 국내외 참고문헌을 찾아보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방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도 하는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다량의 정보를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방법은 아마 이 백과전서류에 해당되는 이런 책들의 편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지식을 무조건 수용한 것은 아니다. 특히 오주연문 장전상고의 저자인 이규경 같은 선비는 철저한 연구와 실험을 시도했다. 특히 국방과 병기 개발에 관심이 컸던 이규경은 이렇게 직접 신무기의 설계도까지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병기 개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병기 제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속 제련 분야로 그 연구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이 사람의 실험 정신은 정말 대단한 게 무슨 석종류에 불을 붙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진은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어떤 기운이 이 오주는 이 지구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어떤 음기운이나 양기운이 이 통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통을 만들어서 그 자기의 이론을 직접 보여주려고 했다고 해요. 여지고의 저자 신경주는 세상의 이치를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비의 흠이라 말했다 한다. 이규경과 같은 선비가 평생 벼슬길을 마다하고 학문에 전념했던 것도 바로 이런 정신에서였던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전쟁은 조선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제까지의 경세관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한다.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 사회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조선시대 유서는 바로 새로운 경세관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유서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경세적인 의식, 경세의식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경세의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의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웬만한 어떤 지식인들이 책을 쓸 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중국 것만 알고 있었지 우리나라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것을 알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리면서 이런 책이 편찬되어 나옵니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 그것은 먼저 역사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성호 사설에는 단군을 기자조선보다 앞세워 기록하고 있다. 지봉유술에서는 조선의 빼어난 절경이 많아서 중국인들도 부러워한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동요지도가 나오기 200년 전인 이 시기에 조선의 지방을 채색지도로 그려낸 군역지도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인재들을 자랑하며 중국의 인물들과 비교하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이 황제의 일기를 기록했던 조선의 고급종이 경면지를 비롯해서 뛰어난 상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한 자긍심을 세워가는 한편 서양 지식에 대해서는 비판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루에 천리도 가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적도 방어하고 그런다.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은 놀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은 어떤 외부적인 그 무력이나 아니면 우월한 문명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주체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조선 나름대로의 문화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되는 거죠. 이수광은 지봉 유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조선의 선비는 중국의 선비보다 못한 것이 없다.